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 축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핵심 지역에는 사람들이 더 몰려갈 거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엄청난 과도한 상승이 일어날까봐 이제라도 진입을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문의가 요즘 제일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뭐 두드러지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세 가격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거를 이제 금리 때문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는 게요. 우리가 IMF 이전에 금리가 뭐 15%, 20%갈 때도 가격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금리만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의 성장세에도 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혹은 들어온 소득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세 같은 뭐 노동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던가 내 뭐 엔잡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어디에다가 뭐 부동산을 사면 좋더라 이런 얘기는 확실히 좀 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건지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연락을 다시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확실히 초급매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부자분들이 좀 진입을 해서 조금 소모는 됐지만 사실 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것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 규제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직도 관망하는 편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생각하는 금매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금매 가격의 차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큽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 없다, 뭐 거래가 뭐 절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씩 거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요즘 집 살 때 세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2월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여야가 아직까지 좀 계속 다투고 있다 보니까 네.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나 계속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어떤 정책들을 내놨는데 간단하게 이걸 취득 보유 처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과세의 프레임을 씌우진 않겠다라고 해서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자체가 매매 취득세가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통과가 되면 맞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12월 2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8%로 내더라도 만약에 통과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주택, 뭐 4주택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은 전부 다 12%였는데 6%로 바뀌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이 8%였는데 4%, 그다음 4주택 범위는 12%였는데 6%로 바뀝니다. 주택에 대한 이제 증여취득세도 바뀌는데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이면 12%의 세율이었는데 이것도 반절로 6%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만 말 그대로 2주택자까지는 증여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요. 보유세 부분은 사실 12월 달에 여야가 계속 조금 충돌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게 기본공제를 좀 많이 올려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줬고, 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과세의 역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 왜냐하면 보유기간 2년만 이상 했으면 이제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 적용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중과세율 적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하고 주택, 뭐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기존에 뭐 살인적이었죠. 뭐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였는데 이걸 뭐 45%, 그 다음에 40%로 많이 낮췄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매물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분들이 비과세 받을 기간이 이제 뭐 한계에 달한 거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뭐냐면 종전주택 가지고 있고 1년 있다가 새 주택 취득하고 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아니면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2년으로 묶어두니까 이제 팔리질 않으니까 비과세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게 주택뿐만이 아니라 주택하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다 3년으로 좀 늘려주는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한 집을 더 뭐 완화된다니까 한 집을 더 사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 팔고 저쪽으로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금 면에서 시점을 어떻게 잡아요? 이거에 대한 문의가 요즘 제일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과세에 대한 고민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이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졌는데 예전처럼 다시 주택이 엄청난 이제 이 투기로 인한 엄청난 과도한 상승이 일어날까봐 그것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라도 진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는 그러면 이제 과거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려서 지금의 정책에 빗대어 봐라.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이제 그 말 그대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호로 네. 너무 과도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 터졌었고 지금도 엔데믹에 따른 이제 팬데믹에 따른 효과, 인플레이션 효과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도 이제 정부에서 말한 게 6만 2천 호 정도가 이제 경계선이다라고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한 달에 10,000호씩 증가했어요. 미분양 주택이. 그래서 지금 6만 8천 호까지인가 거의 증가폭이 아주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을 예전의 과거 정책을 빗대어서 똑같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과거 정책에 대한 세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연마다 거의 짧게는 뭐 3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의 단위로 촘촘하게 하나씩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놨었던 게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좀 어떤 혜택을 좀 줄게. 별로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좀 더 센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택을 사면은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해 줄게.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주택을 사면은 5년간 50%의 감면을 해줄게. 그리고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얘를 주택수에서 카운팅 안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은 해마다 촘촘히 하나씩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 있지만 첫 번째가 미분양 주택. 그러다가 한 11년, 12년, 13년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이 미분양 주택이 준공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뭐 5년간 임대를 하면 또 어떤 혜택을 줄게. 왜냐면 정부 측에서는 어쨌든 건설사가 PF 넘어가고 이러면 불안감이 커질 테니까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올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촘촘히 하나씩 나오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매년 7월에 나오던가요? 왜 그 세제 개편안인가? 맞습니다. 예, 그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23년 7월인 거죠. 네. 왜냐면 24년 세법에 아마 적용을 하려고 할 테니까. 예. 앞으로 하락장이 계속되면 부동산 투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질 텐데 지금까지와는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랑은 좀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부동산에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극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만 이 안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되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예전과는 달리 갖고만 있는다 해서 가격이 오른다?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더더욱 세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행태와 똑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미디어도 뭐 뉴스랑 신문에서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것처럼 부동산 또한 단순히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뭐 다중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구분이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그룹화 시키는 게 좀 더 촘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집중화입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출생률이 줄고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핵심 지역에는 사람들이 더 몰려갈 거기 때문에 그 집중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좀 마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쉽게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돼도 이 1,000만 명이 다 강남구에 산다면 강남 집값은 오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먼저 이제 내가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부동산을 보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 시세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본 다음에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보는 이 개별 부동산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지역에 가셔서 가장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이제 가격 수준을 잡고
대체로 어떻게 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을 내가 봤으면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법적인 부동산이 있고 실제적인 부동산이 있는데요. 등기나 대장이랑 내가 보는 실제 현실의 부동산이랑 같은지 다른지. 부동산 우리가 사고 판다는 건 결국에 살려는 사람도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고급 정보를 사실 모두가 보는 데다가 풀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셔서 중개사무소라도 들려보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동안 빠르게 판단하는 안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안목은 어떻게 기릅니까? 인장 가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한다면 등기 확인해보고 대장 확인해보고 가격 수준 보고, 내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랑 가보니까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크하는 부분은 이제 법무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정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니까 요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일단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적 장부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공적 장부로는 부동산 등기부와 그 대장이 있죠. 이걸 보고 본인 스스로 보고 해석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 권리 관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이게 어떤 권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고, 대장을 통해서는 이 부동산의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 뉴스 보니까 등기부 등본 가지고 그게 공신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뭘 봐요? 일반인들이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죠? 공신력에 관한 부분은 몇 달 전에 아주 크게 뉴스가 한번 났었죠. 저도 보고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최대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A씨 부모님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소유자 정보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등기부 열람할 때 입력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먼저 문서상으로 깨끗한지 팔려는 사람은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까?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은 체크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는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런 토지를 말하거든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우리 헌법상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속은 인정해줍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때는 내가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런 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취득을 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나중에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